감히 코딱지만한 한국과 우리의 위대한 중국을 비교하다니. 한국은 양심도 없나요? 고작 한강 정도의 경험으로 세계 3대 강인 양쯔강을 살릴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까? 중국의 유명 환경학자의 거만한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중국을 발칵 뒤집은 화제의 유튜브 영상 중 한 장면이라고 하는데요. 무려 13억 명이나 보고 충격을 받은 이 다큐멘터리 영상에는 대체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 걸까요? 중국 전역이 발칵 뒤집어진 사연,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저는 작은 유리병을 들어 빛에 비춰보고 있었어요. 병 안의 물은 흙탕물처럼 탁하고 어두웠죠. 이건 오늘 양쯔강에서 채취한 샘플이었습니다. 저는 인상을 찌푸리며 제 책상 위에 있던 어제의 샘플 옆에 놓았어요. 제 이름은 진우천입니다. 저는 중국 양쯔강 보존 연구소의 소장을 맡고 있어요. 매일 저는 우리의 위대한 강의 건강 상태를 연구하고 있는데 슬프게도 상태는 하루가 다르게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할아버지께서는 저를 강가로 데려가곤 하셨죠. 할아버지는 예전에 이 물에 살았던 하얀 돌고래 루밍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곤 했어요. 루밍이 푸른 물결 위로 하얗게 빛나며 뛰어오르고 춤추는 모습을 설명하실 때 할아버지의 눈이 반짝이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우천아, 이 강은 살아있단다. 강물의 물결과 출렁임 속에 심장이 뛰고 있어. 하지만 이제 루밍은 영원히 사라졌어요. 하얀 돌고래는 마지막으로 2007년에 목격됐죠. 과학자들은 이걸 기능적 멸종이라고 했지만 저는 이걸 비극이라고 불렀습니다. 책상으로 돌아와 최신 실험 결과가 담긴 폴더를 열었어요. 2020년에 끔찍한 오염 사고가 있었죠. 상류에 있던 금속 공장에서 화학물질이 물에 유출됐어요. 강물이 피처럼 붉게 변했고 독성 수치는 사람과 동물에게 안전한 수준보다 거의 2배나 높았습니다. 지친 눈을 문질렀어요. 수년간 저는 강을 살리기 위해 모든 방법을 시도해왔습니다. 보고서도 작성하고 정부 관계자들과 대화도 나누고 최고의 과학을 활용한 계획도 세웠어요. 하지만 강은 계속해서 고통받고 있었죠. 똑똑. 제 비서인 메이링이 문을 두드렸어요. 진 소장님, 오늘 이게 도착했어요. 그녀가 초대장을 책상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회의에 관한 것이었죠. 한강의 기적, 오염된 수로에서 생태 중심지로. 황당해서 웃음이 났어요. 한국인들이 우리에게 강에 대해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다니. 한강은 웅장한 양쯔강에 비하면 너무 작았어요. 저가 보는 게 어떨까요? 우리가 생각해보지 못한 아이디어가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솔직히 바로 거절하고 싶었어요. 저는 한국의 방식을 그다지 높게 평가하지 않았거든요. 그들은 항상 일을 서두르고 자기들만 생각하는 것 같았죠.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 눈에 양쯔강 물 샘플이 보였어요. 화학물질 냄새는 희미했지만 분명히 느껴졌고 영원히 사라진 돌고래 루밍도 생각났습니다. 어쩌면 그래요. 우리가 배울 게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지금은 지푸라기라도 잡아보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솔직히 한국같이 작은 나라가 무슨 도움이 될지 반신반의했습니다. 며칠 후 비행기가 살짝 흔들리며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어요. 옆에 앉은 메이링은 신이 난 표정이었어요. 이번 한국 방문기를 셀프 카메라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기로 한 터라 한 손에 카메라를 들고 있었죠. 공항을 걷고 있는데 우리나라와는 달리 너무 깨끗하고 넓어서 놀랐어요. 모든 것이 얼마나 체계적인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었고
아무도 밀치거나 소리 지르지 않았죠. 제가 상상했던 모습이 아니었어요. 호텔로 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은 두 가지 대비되는 모습이 공존하고 있었어요. 높고 현대적인 건물들이 전통 건물 옆에 서 있었고, 바쁜 거리 사이로 푸른 나무들이 가득한 공원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관통하며 한강이 흐르고 있었는데, 오후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렇게 큰 도시 한가운데 있는 강이 어떻게 깨끗할 수 있겠어? 호텔에 체크인한 후 메이링이 한강 산책로를 따라 걸어보자고 했어요. 도심 한가운데였는데도 공기가 신선하게 느껴지고 있었죠. 가족들이 함께 자전거를 타고 있었고, 동네 주민들은 작은 그룹으로 모여 체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강에서는 화학물질 냄새가 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한강이 예쁘게 보이는 카페에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그런데 커피를 기다리는 동안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 대학생이 근처 테이블에서 일어나 화장실에 가면서 지갑과 휴대폰을 그대로 두고 가는 거였어요. 제가 당황해서 그 사람에게 알려주기도 전에 다른 손님들이 주인 없는 그 물건들을 발견하고 말았어요. 저는 아찔해서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물건을 가져가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어요. 이곳 사람들은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를 챙기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저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희는 한강 프로젝트 본부를 방문했습니다. 환경보전국장 정민호 씨가 우리를 맞이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오랜 야외 활동의 흔적이 엿보였는데, 눈가에 깊은 웃음 주름과 햇볕에 그을린 피부가 그러했죠. 그가 단순히 책상에만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현장에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었어요. 1988년 올림픽 전에는 한강도 양쯔강에서 묘사하신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정 국장님이 더러운 물과 죽은 물고기 사진을 보여주며 설명하셨어요. 공장 폐수, 하수 문제, 농약이 우리 한강으로 흘러 들어오고 있었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한국과 중국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해요. 중국에 비하면 한국은 말도 안 되게 작잖아요. 문제 해결이 더 쉬웠을 거예요. 한국은 양심이 없나. 코딱지만한 한국과 우리의 위대한 중국을 비교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정 국장님은 인내심 있게 미소 지었어요. 크기가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문제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죠. 그는 우리를 한강 강변의 모니터링 스테이션으로 데려갔어요. 과학자가 아닌 일반 시민들이 매일 수질을 확인하고 있었죠. 그들은 조심스럽게 샘플을 검사하고 결과를 태블릿 컴퓨터에 기록했는데, 이 정보는 공개 데이터베이스와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도구를 제공하지만 사람들이 눈과 손이 되어주죠. 모든 사람이 강을 지켜보고 있으니 누구도 몰래 강을 해치지 못합니다. 그날 밤 호텔 발코니에 서서 한강 표면에 반사된 도시의 불빛을 바라봤어요. 처음으로 제가 그동안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양쯔강을 위한 해결책은 더 좋은 기술이나 더 엄격한 규칙만이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우리는 기본적인 것을 놓치고 있었던 거죠. 사람들과 그들의 강 사이의 연결 말이에요. 우리도 고향에서 이런 변화를 만들 수 있을까? 차가운 밤 공기에 대고 속삭였어요. 다음 날은 정민호 국장님이 우리를 한강숲 프로젝트에 데려가 주셨어요. 그곳은 저의 모든 것을 바꿔놓을 장소였습니다. 우리는 나무와 덤불이 울창하고 푸르게 자라는 길을 따라 걷고 있었어요.
머리 위, 가지에서는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고 작은 동물들은 숲풀 사이로 재빨리 움직이고 있었죠. 이런 곳이 도시 한가운데 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였어요. 이 지역은 예전에 전부 콘크리트였어요. 국장님이 안내판에 있는 옛날 사진을 가리키며 설명해 주셨어요. 사진을 보니 지금은 식물과 흙이 있는 자리에 예전에는 회색 벽과 맨땅만이 있었어요. 저는 작은 나무의 껍질을 만져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라는데 얼마나 걸렸나요? 우리가 올바른 조건을 제공하면 자연은 빠르게 움직입니다. 진짜 어려운 건 사람들이 강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었죠. 그는 단단한 콘크리트 제방이 흙과 돌로 된 완만한 경사면으로 바뀐 곳들을 보여줬어요. 긴 뿌리를 가진 식물들이 폭우가 내릴 때 흙을 붙잡아준다고 했어요. 뿌리는 또 오염물질이 물에 도달하기 전에 걸러내주는 역할도 하고 있었어요. 저는 과학 논문에서 이런 자연 해안선에 대해 읽은 적이 있었지만 실제로 작동하는 것을 보는 건 완전히 느낌이 달랐어요. 단순히 과학적인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있고 싶어하는 장소를 만드는 것에 관한 것이었죠. 근처에서는 가족들이 나무 아래서 소풍을 즐기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뛰어놀고 있었고 어르신들은 벤치에 앉아 물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공기를 즐기고 있었죠. 모두가 저마다의 방식으로 강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오후에는 강 근처의 작은 건물에서 열리는 지역 사회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방 안에는 과학자나 정부 관계자가 아닌 평범한 사람들이 가득했죠. 한 명씩 일어나서 강과 관련된 자신의 활동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한 어부는 물고기 개체수를 모니터링하고 과학자들과 공유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었죠. 선생님은 학생들이 과학 수업의 일환으로 매주 수질을 검사하는 방법을 설명했어요. 한 사업가는 한강의 친구들 프로그램에 가입한 후 회사의 폐기물 처리 방법을 어떻게 바꿨는지 이야기하고 있었답니다. 이 사람들은 전문가인 저도 놓칠 수 있는 강에 대한 것들을 잘 알고 있었죠. 물, 식물, 동물, 그리고 자신들의 삶 사이의 연결고리를 소중하게 이어가고 있었어요. 이게 우리가 놓치고 있던 거네요. 메이링에게 속삭였어요. 단순히 수질 수치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양쯔강에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했던 거죠. 나중에 우리는 근처 학교를 방문해 아이들을 만났어요. 아이들은 사용하는 물이 어디서 오는지 알고 있었고 자신들의 행동이 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고 있었죠. 가장 중요한 것은 강을 보호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작은 여학생 한 명이 제게 자신의 그림을 보여줬어요. 우리 한강은 옛날에 많이 아팠어요. 하지만 우리가 더 좋아지도록 도와줬어요. 그래서 이제 강이 다시 행복해졌대요. 저는 울컥하는 마음에 아무 말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어요. 양쯔강에 어둡고 오염된 물이 떠올라 마음이 아팠어요.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오늘 본 모든 것들이 계속 떠오르고 있었죠. 만약 강을 구하는 것이 단순히 물을 깨끗하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면, 만약 강과 그 옆에 사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치유하는 것도 중요하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하지만 양쯔강 보존 연구소 소장이 된 이후 처음으로 진짜 희망의 불씨를 느꼈어요. 완벽한 기술적 해결책을 찾아서가 아니라 문제를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볼 수 있게 되어서였죠. 비록 늦은 시간이었지만 메이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완전히 잘못 생각했어. 이제 돌아가면 접근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해. 내일 우리는 중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떠났던 때에
그 사람과 같지 않을 거예요. 한국이 저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었고, 저는 그 길이 이끄는 곳으로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었답니다. 양쯔강 연구소의 사무실에 다시 발을 들이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 보였어요. 눈에 보이는 풍경은 같았지만 제 눈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진 소장님, 뭔가 달라 보이세요. 비서 메이링이 말했어요. 맞아요, 달라졌어요. 이제 우리도 여기 있는 것들을 달라지게 해야 해요. 한국에서 돌아온 지 2주 후 새로운 눈으로 양쯔강을 볼 때가 되었다고 결심했어요. 강 하류에 있는 작은 어촌 마을로 여행을 계획했죠. 이곳은 제가 수질 샘플과 오염 보고서를 통해서만 연구했던 곳이었어요. 실제로 그곳에 사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눈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마을은 작고 세월의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배들이 강가에 줄지어 서 있었고, 오래된 어망이 햇볕에 말라가고 있었죠. 우리 차가 도착하자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봤어요. 이 사람들은 대대로 강 옆에서 살아왔어요. 도시에서 교육받은 제가 그들에게 강에 대해 뭘 말해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알려주는 대신 질문을 했고 귀 기울여 들었죠. 류창이라는 나이든 어부가 먼저 말문을 열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있었는데 마치 물 위에서 보낸 그의 한평생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이 강이 변하는 것을 지켜봐 왔습니다. 그가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 할아버지는 저에게 물의 기분을 읽는 법을 가르쳐 주셨죠. 어디서 물고기를 찾는지, 폭풍이 오는 걸 어떻게 아는지 같은 거요. 하지만 이제 오염된 물은 제가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말하고 있어요. 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물고기가 얼마나 줄어들고 있는지 말해 주었어요. 비가 온 후에 이상한 거품과 냄새가 나는 것. 예전에는 강바닥이 보일 정도로 맑았던 물이었지만 이제는 아이들이 수영하지 않게 된 것들을 말해 주었죠. 하지만 그들은 과학 장비로는 배울 수 없는 자신들의 지식도 공유해 주었어요. 그들은 강가의 어떤 식물이 홍수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새들이 평소보다 일찍 돌아오거나 떠나는 것을 알아채고 있었고, 공장들이 강의 흐름을 바꾸기 전에 강이 어떻게 흘렀는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이 아플 때까지 메모를 했어요. 이 사람들은 수세대에 걸쳐 강을 자세히 관찰해왔고, 그들의 관찰은 어떤 실험실도 만들어낼 수 없는 귀중한 데이터였습니다. 왜 이전에는 정부에서 아무도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나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일상에서 강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놓치는 부분을 알아차릴 수도 있다는 걸 몰랐어요. 모임이 끝날 무렵 류창 씨가 다가왔어요. 그는 오래된 책 하나를 건네줬어요. 이것이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그의 가족이 3대에 걸쳐 기록해온 강에 대한 관찰일지였습니다. 도시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펼쳤어요. 그 책에는 제가 대학에서 배운 것과는 다른 종류의 지혜가 담겨 있었죠. 이것은 강에 의존하고 존중하며 살아있는 존재로 이해하며 얻은 지식이었죠. 연구소로 돌아와서 저는 양쯔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라고 부르기로 한 계획의 초안을 작성했어요. 이것은 우리가 이전에 시도했던 어떤 접근법과도 다를 거예요. 과학적 모니터링과 지역사회 지식을 결합할 거고, 자연 해안선을 재건하는 동시에 사람들과 강 사이의 연결도 재건할 거였죠. 일부 동료들은 이 새로운 아이디어에 흥분하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의심스러워하고 있었죠. 변화는 결코 쉽게 오지 않아요. 특히 오래된 사고방식에 도전할 때는 더욱 그렇답니다. 해가 질 무렵 사무실 창가에 서서 양쯔강을 바라봤어요.
강은 항상 장소를 연결해 왔어요. 이제는 사람들도 연결할 차례였죠. 다음 날은 한국에서 돌아온 이후 가장 중요한 날이었어요. 큰 회의실에서 정부 관계자들, 기업 리더들, 그리고 국제 파트너들 앞에 서 있었죠. 제 손은 메모를 정리하면서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발표는 양쯔강에 대한 모든 것을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완전히 실패할 수도 있었거든요. 제가 발표를 시작하자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예전처럼 차트나 그래프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와 함께 강가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줬죠. 그리고 나서 유창 노인의 오래된 관찰 일기 사진을 보여줬어요. 양쯔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단순히 수질만을 개선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 강 사이의 연결을 다시 만드는 것입니다. 과학은 중요한 도구를 주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그 도구를 세대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주거든요. 제 뒤에 있는 큰 화면에는 양쯔강 유역의 지도가 나타나고 있었어요.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싶은 5곳을 가리켰죠. 각 장소에는 지역 주민들이 물을 검사하고 문제를 보고할 수 있는 시민 모니터링 스테이션이 설치될 거라고 설명했어요. 학교에서는 특별한 강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었고 일부 콘크리트 벽은 식물이 자랄 수 있는 자연 해안선으로 교체할 계획이었죠. 가장 중요한 것은 강을 아끼는 모든 사람들을 연결하는 양쯔강의 친구들이라는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제가 말하는 동안 일부 관계자들이 서로 속삭이는 것을 보았어요. 앞줄에 있던 한 남자가 특히 의심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죠. 그가 손을 들었어요. 진 소장님,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첨단 기술 솔루션만이 양쯔강을 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셨잖아요. 이제는 지역사회의 감정과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말씀하시네요. 뭐 때문에 마음이 바뀐 거죠?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진실의 순간이었죠. 제 새로운 비전이 이 도전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대답에 앞서 저희 팀이 한국에서 촬영한 다큐멘터리 영상을 먼저 보시죠. 사람들은 영상에 집중했어요. 영상이 끝난 뒤 제가 처음에 왜 과학자가 되었는지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대답했어요. 어릴 때 할아버지께서 강물 위로 뛰어오르는 하얀 돌고래를 보여주셨어요. 그날 저는 강에 반해버렸죠. 기술적 해결책은 매우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해마다 계속 사용할 만큼 충분히 관심을 가질 때만 효과가 있어요. 한국의 한강은 저에게 복원이 관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놀랍게도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의심했던 관계자조차 이제는 관심을 보이고 있었죠. 제 발표가 끝나자 방 안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어요. 한국이 의외네요. 우리도 저대로 가시죠. 프로젝트는 바로 시작됐어요. 더 좋은 소식은 한국의 정민호 국장님과 그의 팀이 중국을 방문해서 전문 지식을 공유하기로 동의했다는 거였어요. 6개월 후, 저는 첫 번째 프로젝트 현장의 강가에 서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물결을 반짝이고 있었죠. 그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 다큐멘터리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는데 중국 전역에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어요. 사람들은 양쯔강의 현재 상태에 충격을 받았고 그와 비교되는 한강과 한국의 모습에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영상은 13억 뷰를 돌파했고 충격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이번 양쯔강 프로젝트에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었어요. 방문한 현장에서는 동네 사람들이 콘크리트 벽을 제거한 해안가를 따라 나무를 심기 위해 모여 있었어요. 한국과 중국 과학자들이 함께 일하며 지역 자원봉사자들에게 수질 검사 방법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아이들은 작은 나무 묘목을 들고 있었고
마을 어르신들은 홍수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나무 심을 장소를 지시하고 있었어요. 학생들은 양쯔강의 친구들이라고 쓰인 표지판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물가에 혼자 서 있는 아이를 발견했어요. 아이는 파란 물에서 헤엄치는 하얀 돌고래 그림을 들고 있었죠. 저는 다가가 그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저건 루밍이니?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가 하얀 돌고래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돌고래들이 다시 돌아올까요? 글쎄, 그건 나도 모른단다. 강을 바라보며 솔직하게 말했어요. 내 생애에는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 하지만 우리는 돌고래들이 다시 살 수 있는 강을 만들고 있고 그것이 시작이란다. 저는 아이와 함께 나무 심는 곳으로 걸어갔어요. 모두가 한 마음으로 우리 땅과 강에 연결되어 있었어요. 의심 많은 제가 데이터와 측정을 넘어 사람을 보게 되기까지 제 여정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할아버지의 이야기, 한국식 접근법에 대한 제 편견, 한강의 변화에 대한 놀라움, 그리고 지역 사회의 지혜에 대한 깨달음을 기억했죠. 모든 단계가 저를 이 새로운 이해로 이끌었어요. 강은 단순히 장소를 연결하지 않아요.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고 사람들을 서로 연결해줘요. 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어요. 그것은 희망이었습니다. 조심스러운 낙관이 아니라 가능성을 믿는 사람의 뜨거운 희망이었습니다. 양쯔강은 수천 년 동안 흘러왔어요. 문명의 흥망성쇠를 지켜봤죠. 오염과 방치를 견뎌왔어요. 이제는 과학과 지역사회가 함께 일하면서 회복할 기회를 갖게 될 거예요. 우리가 강을 돌보면 강도 우리를 돌봐줄까요? 아이가 물었어요. 그래. 그게 내가 배운 가장 중요한 거야.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어. 그리고 그 연결 속에서 우리는 치유를 위한 가장 큰 희망을 찾을 수 있단다. 해가 더 높이 뜨면서 그 빛은 할아버지 이야기 속의 하얀 돌고래처럼 물 위에서 춤추고 있었어요. 우리가 중요한 것을 기억할 때 무엇이 가능한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달라질 강과 사람들의 모습이 기대가 되네요. 행복하세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